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중 문화일보 논설위원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현주민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거시경제금융회의 긴급 비상회의였습니다. 네. 상황이 그만큼 안 좋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춘천에 있는 중도에 있는 레고랜드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레고랜드가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 이광재 전 지사부터 이제 계획이 돼서 최문순 지사 때 이제 구체적인 실행이 돼서 이제 건설이 완공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큰 규모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을 일단 이제 돈을 빌려서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 자금 자체를 지금 이 갚을 수가 없어서 디폴트 선언을 해버렸어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김진태 지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김진태 지사가 이 관련해서 이제 기업원들을 이걸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그 물려있던 자금들이 지금 다 경색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어떤 채권 시장이나 이런데 사실 파급이 굉장히 큰 겁니다. 레고랜드발 지금 금융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굉장히 경색되다 보니까 오늘 긴급하게 거시경제금융위원회를 열었고 지금 뭐 좀 전에 결과 나온 대로 50조 원을 지금 확보해서 지금 유통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 곳에 지금 막대한 자금이 물리고 이게 이제 그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보면 자금 시장 경색 수준이 좀 우려할 만하다 이런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죠? 사실 이게 뭐 2008년과 유사하다라는 말씀들이 이제 일반적인 경향들이에요. 뭐 저희들이 두 가지를 굉장히 좀 어렵게 바라볼 수 있죠.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또한 어떤 자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돈을 빌리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자산이 자산 시장이 경색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어떤 자금 출처가 어려워지면 결국 연쇄 도산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방금 우리가 모였다시피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저는 타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타개를 통해서 결국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이거는 대한민국 사정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쟁이라든가 중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런 어떤 경제 수장들이 정말 지혜를 모으고 집단지성을 좀 모아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안을 조금 해소해야 될 것이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금융수장들의 당위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제 뭐 기업에 관계된 돈이 얽히고 이런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글쎄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깡통 전세 요것도 굉장히 걱정거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마포 같은 경우는 뭐 배가 지금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고 가던 것이 8억 원에 샀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전세로 들어갔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라는 게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 깡통 전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뭐 집값 상승도 너무 가파르게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하락도 너무 또 급속히 되다 보면 이게 이제 금리 때문에 사실은 비롯된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집값 상승기에 빚을 내서 집을 샀던 분들 또 뭐 이 전세를 줬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는 건데 어떤 전망들은 지금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인상에 이은 시중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대출금리 7%를 넘겼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낸 분들 정말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그냥 일천한 상식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은 가장 악질적인 세금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명목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인플레이션이 10% 오르면 그만큼 10%만큼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모든 걸 각오하고라도 금리를 상승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건데 한국은행 그 이창용 한국은행 장이 한국은행의 어떤 그 기존의 입장도 금리 오르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는 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서 꼭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는 거는 맞지만 서민들의 생활 중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맞춤식 지원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금리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건 또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막되 정말 필요한 부분은 세밀하게 살펴서 그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2명이 사망했고 3명의 중상자가 발생. 이 안성 물류창고 공사 현장 사고. 중상자 중 1명이 결국 치료를 하다가 사망하셨네요. 예,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심정지를 저희들이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심정지 되신 분이 저는 맥박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서 반드시 회복되실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오늘 유명을 달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중국인이신데요. 우리나라에 왔는지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떤 학비 문제 때문에 또 건설 현장에 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왜 이런 어떤 과거 그러니까 현대식 어떤 사고가 아니라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를 막지 못했는지 반드시 국가에서는 살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의문이 좀 드는데 공사장 붕괴 4시간 전에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제대로 조치가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또 작업 현장에서 지지대 규정을 또 어겼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에 우리가 그 아이파크 건물 할 때도 보면 그 카메라로 보면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점점점 더 이게 뭐 이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이 콘크리트 타설이 그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철제 기둥이 좀 더 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면에서 높이를 좀 더 짧게 해서 이제 옆에 그 이제 지지하는 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너무 길게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콘크리트가 지하 1층까지 뚝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콘크리트가 이 경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확인을 해서 감리나 감독하시려면 철거를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법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감각이 무감각한 데다가 특히 이제 이번에도 보면 주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이제 사고를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지금 물류창고 사고가 많다 보면 아마 정부도 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방송에 박수홍 씨가요 자신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을 했습니까? 이거 형사하고 별개 형사소송과는 별개죠? 그렇죠. 그 가압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민사소송에서 성소 판결을 받았어요. 만약에 100만 원의 성소 판결을 받았으면 이 성소 판결 받은 100만 원을 집행해야 될 재산이 필요한데 만약 그 사이에 그 사람이 채무자가 그 집을 다 판다든가 부동산을 팔면 사실상 집행재산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행재산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가압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한 116억 정도가 횡령 금액이라고 박수홍 씨 측은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 두 채, 뭐 상가 건물들을 합쳐서 한 200억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압류를 해서 사후에 민사 집행에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게 박수홍 씨의 형이 조사 과정에서 약 19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뭐 사실 이게 전체가 61억이에요. 61억인데 여기서 19억을 인정했는 거는 인건비 계상을 잘못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뭐 법인카드 썼다든가 박수홍 씨 계좌로부터 28억을 이제 빼내왔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흔히들 말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종래까지는 이게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죄는 맞는데 양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게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5억 이상이 되느냐 50억 이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양형 판단을 함과 동시에 사후에 박수홍 씨한테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완전하게 내가 범위를 부인하면 그에 대한 합의가 안 되겠지만 또 일정 부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또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열어놓고 소송에 임하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박수홍 씨가 방송에 신혼집을 공개를 했다고 그래요? 법적인 공방 중에도 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위로도 해드리고 싶은 게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현실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부인과 함께 신혼집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서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연예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